아까 사회복지 제도 발달 이론 5개 봤고요. 그 다음에 복지과 발전 이론에 또 5개가 나와요. 그래서 총 10개입니다. 이론이. 아셨죠?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이론 말고도 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온 것만 공부하면 된 거예요. 알았죠? 마찬가지 1급도 딱 이 10개에서만 나와요. 10개에서만 나오는데, 여기 이익집단 이론입니다, 먼저. 이익집단 이론은 다원주의 이론이라고 돼요. 최근에 여러 번 나왔죠? 다, 얘들은. 자, 복지국가 발전 원인을 국가의 정치적 역할에서 찾는 것입니다. 이해관계로 맺어진 집단, 즉 이익집단이 자신들의 집단의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제도를 활용한다. 즉 이익집단은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노력하는 개인들의 조직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노인집단, 노동자집단, 장애인집단, 의사집단, 인종집단, 약사집단 뭐 등등등. 이게 바로 이제 이익집단이에요. 사회복지 제도 발전은 이제 복지국가 시대 때 사회복지가 발전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이익집단들 사이에 희소한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둘러싸고 경쟁을 하게 되고요. 즉 갈등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집단들의 어떤 특정 이익집단의 정치적 힘이 중요해지게 되면 그것을 정치가 또는 정부가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게 됨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복지 정책이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그림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 이익 집단들 간의 경쟁을 하게 되는데 특정 이익 집단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만약에 노인 집단이면 노인 복지 정책이 만들어진 거예요. 노인 복지가. 그럼 뭐 또는 이제 장애인 집단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장애인 복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다양한 집단 간의 경쟁 과정에 희소한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국가가 중재하게 되는데 복지국가, 그 결과로 복지국가가 만들어진다. 국가의 정치적 역할을 합니다. 국가의 정치적 역할. 여기. 자,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기출지문. 이익집단 이론은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이익집단들 간의 갈등과 타협을 통해서 사회복지가 발달한다. 맞죠? 맞아요. 간단하고. 그 다음에 조합주의 이론은요. 딱 2번밖에 안 나왔어요. 1급에서는 1번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2회 시험인가 1회 시험에서 옛날에. 그래서 중요도가 떨어져요. 알았죠? 2008년 서울시에서 나오고 2009년 사회복지직에 다시 나왔는데 다원주의 이론의 변종, 다원주의 변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는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 희소한 자원을 둘러싸고 경쟁을 했었고요. 특정 이익 집단의 요구를 국가가 받아들였는데, 그죠? 근데 이번에는요. 자, 여기서 특정 이익 집단이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린 거예요, 이게. 또 하나는 또 크고 여기 이제 노동자 집단이고 노동자 집단. 그럼 여기는 자본가 집단이에요. 자본가. 즉 사용자죠. 사용자. 그죠? 여기 노동자고. 노동자. 다른 이익 집단들은 그냥 고기 수준이야. 뭐 이렇게 작은 고기들. 노동자와 자본가 집단은 거대한 아무나 통치기구가 되는 건데 여기 보면 여기 노조와 자본가 단체는 다원주의론에서 아까 얘기했던 다원주의론에서 얘기했던 평범한 그냥 단순한 이익 집단이 아니라 거대한 통치기구로 변화된다. 거대한 힘을 가진 조직. 그러니까 고래가 돼, 고래. 얘들 고래끼리의 현안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개입하게 되는데 정부가 개입하게 됨으로써 이들의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만들어져요. 복지 정책이. 알았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조합주의 이론이에요. 코퍼레티즘이라고 하는데 자, 다시 한번. 정부와 노사 간의 현안인 물가와 복지 등의 문제를 상위 결정하는 3자 협동주의. 이때 말하는 이 3자 있죠? 이 3자. 3자가 바로 노사정을 의미해요. 그래서 노사정. 노사정 3자 협동주의 정착. 자, 이렇게 되면 국가의 현안이 본래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거. 그죠? 법, 제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의회 밖에서 제3자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니까 의회 정책 결정 권한은 약화되겠죠? 그래서 코퍼레티즘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의회는 무력화되는 거예요. 자, 우리 시험에 나온 이겁니다. 이게 우리 시험의 기출 지문이에요. 먼저 이게 서울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사회복지직에서 이렇게가 나왔어요. 이게 기출 지문 두 개가 나온 건데 2번. 자, 거리의 계급 투쟁을 지양하고 알았죠?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노동자들이 막 거리에 나가서 막 투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알았죠? 그게 아니라 자본가와 노동자와 정부가 3자가 협력해서 연합체적 국가의 사회복 정책, 사회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그래서 국가는 중립적인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여기서 정책이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알았죠? 지금 코퍼레티즘에서는 지금 노동자들이 거리에 계급 투쟁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노사정 3자협동 기구에서 여기서 사회복지제도가 만들어진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조합주의에서 사회복지 정책은 월등한 이익 집단에 의해 주도된다. 맞죠? 월등한 이익 집단 얘들. 고래가 됐다고 했잖아, 얘들. 단순한 이익 집단이 아니라 평범한 이익 집단이 아니라 월등한 거대한 통치기구로서. 이해됐죠? 요 문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3인주의 이론입니다. 이 3인주의 이론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우리 복지화 발전 이론에서 이 3인주의 이론이 설득력 있는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걸 권력자원론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시험에 이미 권력자원론으로 시험에 나왔어요. 권력자원론이라고 돼요. 알았죠? 권력자원론이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3인주의 이론을 권력자원 이론이라고도 한다. 그죠? 복지국가는 노동자 계급을 대변하는 정치적 집단의 정치적 세력이 커질수록 발전한다.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세력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되게 간단하고 설득력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걸 이제 쪽수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노동자의 쪽수와 자본가 계급의 쪽수를 비교하면 당연히 노동자 계급의 쪽수가 더 많죠. 그죠? 노동자 계급의 쪽수가 더 많아요. 근데 노동자들은 단순히 노동자들이 아니라 유권자이기도 해요. 그죠? 노동자들은 유권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권자인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세력화 연합해가지고 자신들이 연합해가지고 단결해가지고 이게 이제 정당 정치의 역할을 강조하거든요. 거기다 하나 이거 적어보시겠어요? 여기는 3인주의로는 정당 정치 역할을 강조한다. 강조함이라고 적으세요.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적 세력을 정당, 의회에다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당을 만들어서. 알았죠? 의회에다 만들어 놓고 그 정당에게 몰표를 줘가지고 그 정당이 집권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권하게 된 것이 3인당이나 또는 노동자 정당, 노동당이나 이런 정당이 집권하게끔 만들어서 사회복 정책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3인주의 이론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도 3인당이 집권하게 되는 이유가 정록 동맹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노동자들과 적색은 이제 노동자를 얘기하고 녹은 이제 농민당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노동당과 농민당이 연합해가지고 3인당을 이제 정부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정록 동맹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영국 같은 경우도 45년에 총선에서 노동당의 애틀리가 집권하게 만들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죠? 노동당이 집권하고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진보당이 집권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진보당이 집권해가지고 막 복지를 막 만들어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실제 복지과 황금기 때 복지가 발달했던 나라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복지가 발달했다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설명하는. 그래서 여기 복지국가는 자본과 노동의 계급 투쟁에서 노동이 획득한 승리의 전리품이다. 의회 민주제도의 정치임을 강조한다고 되어 있죠? 이 정당 정치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의회 민주주의 제도. 의회에다가 자신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알았죠?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게 코르피가 대표적인 학자인데 코르피 사람 이름은 안 외워도 돼요. 알았죠? 근데 코르피의 권력 자원 이론입니다. PRT인데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것이고 노동자 계급이 단결된 정치적 힘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 자원을 동원할수록 노동자 계급의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간다. 그래서 승리의 전리품이 복지국가다. 이렇게 설명해요. 자, 우리 시험에 이게 기출 지문입니다. 최근에 나온 권력 자원론은 즉 3인주의 이론을 얘기하죠. 권력 자원론은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세력이 확대되면 그 결과로 복지는 발전한다. 그죠? 맞는 문장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세력화 그리고 노동자 계급의 연대. 그래서 이 3인주의 이론에서는요. 강성 노조, 이 노동자들의 정치적 세력화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이 요인까지 이제 시험에 나오거든요. 1급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노동조합이 강력한 노동조합, 강성 노조일 때예요. 이때 이게 만들어지는 이유가, 복지가 발전하게 되는 이유 중에 그걸 집어넣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중심론 봐보세요. 국가론이라고도 해요. 국가중심론은 공급자로서의 국가, 즉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공급 측면에서 말을 해요. 공급자로서의 국가를 강조해요.
적극적 행위자로서의 국가. 이것도 간단한데 국가론은 이런 거예요. 국가가 사람처럼 스스로 문제를 인식해버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겠구나 하고 국가가 만든 게 사회복지제도다 이렇게 설명해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구조의 특이성, 이거 아주 중요한데 이 문장 국가구조의 특이성, 이게 키워드예요. 국가구조의 특이성. 공급자로서의 국가, 그리고 그 국가구조의 특이성, 이게 사회복지제도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 집의 복지는, 우리 가정의 복지는 공급자인 아빠, 공급자인 엄마가 어떤 아빠고 어떤 엄마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의 복지는 달라지는 거예요. 알았죠? 공급자로서의 국가. 그래서 공급자인 그 국가가 여기에 이제 여기 봐보세요. 디귿부터 먼저 볼게요. 디귿 봐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 요구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각 국가의 구조, 즉 공급자인 국가의 구조에 따라서 복지의 방향과 내용은 달라진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죠? 공급자인 국가가 어떤 엄마냐, 어떤 아빠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복지는 달라지는 거예요. 방향과 내용이 달라져 버려요.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국가 구조의 특이성이거든요. 공급자인 국가, 그 국가 구조가 어떤 국가 구조일 때 그러면 복지가 발전하는 거지? 이렇게 가게 돼 이제. 알았죠?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기억에서 니은으로 가는 거예요. 니은에서 보니까 복지가 발달한 나라의 그러면 공급자인 국가의 구조의 특이성을 봤더니 국가 조직이 중앙집권적이고 조합주의적인 국가 조직의 형태였을 때 복지가 발전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해됐죠? 예. 자, 다시 한번. 여기서는 공급자인 국가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죠? 근데 그 국가, 복지를 제공하는 공급자로서의 국가의 구조의 특이성, 그것이 복지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한다. 그죠? 근데 실제 복지국가들의 국가 구조의 특이성을 봤더니 중앙집권적이거나 조합주의적인 국가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었더니 그 공급자인 국가 구조의 구조가 그럴 때 복지가 발전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니까 사회복지 정책을 독립 주체인 국가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해요. 공급자인 국가니까. 그죠? 그리고 이 국가의 적극적인 행위자로서의 국가를 강조합니다. 자, 우리 기출 지문이에요. 아주 좋은 문장이에요, 이거. 좋은 문장. 자, 이거 실제 우리 기출 지문이에요.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보세요. 중앙 집권적이거나 조합주의적인 국가 구조의 형태와 정치인, 즉 정부 관료를 얘기합니다. 정부 관료의 개혁성 등이 사회복지의 수요를 증대시켰고 복지가 발전했다. 맞죠? 알았죠? 여기서 말하는 국가 있잖아요. 국가가 스스로 이 국가 관료를 얘기해요. 국가 관료. 알았죠? 국가 관료 또는 정치인, 정책군, 정치인. 알았죠? 이해됐죠? 예, 그래서 이 정치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독점 자본주의론으로 한번 가볼까요? 독점 자본주의론. 신마르크스주의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우리 시험에서는 독점 자본주의론으로 나왔어요. 언제? 2020년 사회복지직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한 줄. 한 번 한 줄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독점 자본주의론은요, 전통적 마르크스주의론의 이론적 기초를 둔 갈등주의적 시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건 뭐냐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거 신마르크스주의론이거든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자본주의 국가를 연구를 해. 근데 자본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초기에는 경쟁적 자본주의였어요. 근데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독점 자본주의로 바뀌어요. 독점 자본주의로 바뀌어요. 알았죠? 이 독점 자본주의는 뭐냐면, 독점 자본주의는 소수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는 형태를 얘기해요. 소수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형태. 알았죠? 그걸 독점 자본주의라고 해요. 알았죠? 이걸. 근데 자본주의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이렇게 변화되면서 국가의 역할이 달라져요. 국가의 역할이 달라져요. 자, 먼저 여기 경쟁적 자본주의일 때는 국가는 자본가 계급의 도구였어요. 자본가 계급의 도구였어요, 국가가. 알았죠? 근데 여기로 오게 되면, 그래서 이 경쟁적 자본주의일 때는요, 국가의 역할에서, 국가의 역할, 즉 국가의 자율성입니다. 국가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율성이 여기는 없었어요. 근데 독점 자본주의로 오면서 국가가 자율성을 가져요. 국가가 자율성이 있게 돼요. 알았죠? 이쪽으로 오면서 그러니까 도구가 아니라 이제 도구가 아니라 자본계급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가 자율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기 국가가 경쟁적 자본주의일 때 국가가 자본가 계급의 도구로서 그래서 사회복지제도를 만들어냈다고 설명하는 것이 도구주의예요. 이걸 도구주의라고 해요. 도구주의적 관점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 독점 자본주의로 오면서 국가가 자본가 계급의 도구가 아니라 막 자본가 계급이 싫어하는 정책들을 막 자본가 계급의 이익에 막 반하는 정책들을 막 하기 시작해. 국가가 자율성을 가지고. 알았죠? 그걸 구조주의적 관점이라고 해요. 알았죠? 그래서 독점 자본주의로는 크게 둘로 나뉘어요. 도구주의적 관점과 구조주의적 관점으로 나뉘어요. 둘 다 독점 자본주의 이론에 해당돼요. 알았죠? 근데 이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하는 국가의 역할, 아까 지금 국가가 자율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이때 하는 국가 역할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바로 첫 번째가 자본 축적 역할이에요. 자본의 축적 역할. 두 번째가 정당화 기능이에요. 정당화 기능. 이 자본 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가 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사회보험 제도예요. 사회보험. 그리고 정당화 기능을 하고 있는 국가 제도가 바로 공공부조 제도예요. 알았죠? 그래서 국가가 이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되니까 사회보험 확대되고 공공부조 확대되는데 우리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사회복지 정책의 양대축이에요. 그죠? 제가 그림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기 사회보험, 여기 공공부조. 그죠? 사회복지의 핵심이에요. 이게. 근데 이 역할을 국가가 하게 되면서 복지가 확대되었다 설명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이 경쟁적 자본주의, 이 도구주의 관점은 뭐냐면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음모이론도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뭐냐면 이게 자본가 계급이 자신들의 정치적 상황에서 이런 사회가 지배 질서가 어떤 혼란을 일으킬 때, 그러니까 폭동의 위험이 있을 때, 폭동의 위험이 있거나 시장 실패, 경제 대공황 같은 시장 실패가 발생됐을 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복지 제도를 국가는 자신들의 도구니까 국가를 통해서 복지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도구주의적 관점이에요. 알았죠? 여기. 그러면 보세요.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독점 자본주의론. 거대 자본과 국가가 융합하여 자본주의 체제의 영속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임금 문제, 실업 문제에 개입하면서 복지가 발전했다. 바로 도구주의적 관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본주의 체제의 영속성을 위해서 이때 자본과 국가가 융합했다고 되어 있지만 자본가 계급이 국가는 자신들의 도구거든요. 자본가 계급이 국가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국가는 도구니까 국가를 통해서 복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알았죠? 독점 자본주의 이론이 맞습니다. 알았죠? 맞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아까 제가 복지국가 위기기의 원인에서 그 역사 공부할 때 위기의 원인 중에 하나가 자본 축적과 독점 자본주의에서의 자본 축적과 정당화 기능 간의 모순도 바로 그 복지의 원인, 복지국가 위기기의 원인이라고 아까 설명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시험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까 복지국가 위기 원인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알았죠? 이게 뭐냐면은 국가가 자본가 계급의 이익에 반하는 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이게 세수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정책들을 위해서 재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자본 축적이 여전히 발생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 제도를 통해서. 근데 그로 인해서 발생된 이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가로 들어오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국가는 재정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해요, 여기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시 복지국가 발전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이 위기의 원인으로 되게 됩니다, 이게. 어떻든 요 정도에서 한 줄 나왔어요, 이렇게 한 줄. 자, 그다음에 여기 엘리트 이론 있죠? 엘리트 이론은 직접적으로 나오기는 힘들지만 소수 엘리트가 그러니까 소수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자신들의 선호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한 줄로 그냥 요약하면 엘리트의 선호로서의 정책 결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의 요구 하면 틀려요. 대중의 요구 때문에 요구를 엘리트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뭘 했다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또는 대중과 뭐 의사소통해 가지고 했다. 이런 것도 다 틀려요.
엘리트 이론은. 엘리트들이 자신들이 좋아서 그냥 정책 만드는 거예요. 엘리트 이론은. 알았죠? 이때 말하는 엘리트가 이제 행정 관료나,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부유층이거나 어떤 지식인 전문가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엘리트가 됩니다.